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파라벤 치약과 관련해서 식약처 국정감사 내용 이것들을 다루고 또 그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한국 독성학회가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끝으로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방송할 당시에는 그게 열리고 있는 시간이어서 그 결과를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와 더불어서 관련 보도들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이죠. 네. 한국 독성학회에서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네. 어떤 입장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성 치약이나 바람 치약과 같은 그런 것들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 한국 독성학회는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이라는 것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치약 파라벤의 그 안전성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그 성균관대 약대 김영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치약 등 구강을 통한 파라벤 노출량은 화장품 등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노출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입으로 섭취한 파라벤 같은 경우에 소변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몸 안에 거의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는 파라벤 대신 다른 방부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부제가 파라벤보다 더 안전하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했습니다. 즉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그 파라벤 프리 마케팅의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의 막연한 그런 불안감에 편승한 그 마케팅이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라벤 프리 제품에 그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녹출해서 추출한 그 천연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파라벤보다도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시끌시끌했던 그 파라벤 관련된 치약 논쟁이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방부제도 보면 김 같은 데도 방부제가 들어있잖아요. 예. 먹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많이 그럼 방부제 먹지 마세요. 자체가 사실 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대 약대 노민수 교수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방부제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얼마 전에도 있었던 그 유기농 웨하스 사건에서처럼 세균이 든 식품이 대량으로 유통돼서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통기한도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방부제라는 것은 그 현대의 그런 생산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최대한 그 몸에 해롭지 않는 방부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파라벤의 경우에는 그 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짚어가고 싶은 게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이 파라벤을 복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예, 참 애매한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성학회도 우려를 나타내긴 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파라벤 독성은 성인보다 유아나 어린이에게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아 어린이들의 그런 그 용품에서 파라벤 허용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지속적으로 파라벤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그 경희대 치대 박용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칫솔질을 할 때 헹궈내는 것도 미숙하고 또 이렇게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그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그 파라벤류 중에서 프로필 파라벤과 부틸 파라벤 등의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U 전체로 보더라도 그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 에틸 파라벤과 메틸 파라벤을 제외한 모든 파라벤, 그 파라벤류 화장품이나 치약 등을 의약외품에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학회 결론은 파라벤은 안전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조심시켜라 이런 내용입니까?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뭐 우리에게는 안전하지만 아이들은 조심시켜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 차원으로 규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한치의학학회도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벤은 식품 보존제로서 1930년부터 사용해 왔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딸기, 포도주스, 치즈, 식초 같은 그런 천연 재료에도 널리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러니까 그리고 특히 또 일부에서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 뭐 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내분비계 그 장애 물질로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좀 작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연구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험성을 지적하기엔 좀 미흡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과학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치약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 이제 종지부를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얼마 전 치약과 관련해 다른 문제들이 또 터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린이용 치약에 사용되는 그 적색 2호 색소와 관련된 것인데요. 새정치연합의 김용익 의원은 허가를 받은 치약 중에 40.9%가 타르 색소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발암성 물질이라고 인정돼서 197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적색 2호의 타르 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 그것들이 43개의 품목이나 이렇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도 반발을 했는데 식약처는 적색 2호 색소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그런 색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히면서 다만 그런 위험성, 미국에서 이제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사용을 금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게 치약 등의 사용 제한 여부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갑론을박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널리즘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이에 관련해서 환경 기능,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또 그럼 또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한 때문인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치약과 관련돼서 최근에 과도한 우려가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즉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과학적 정보 전달이나 증명 없이 국감의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가 확대된 바가 좀 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학 저널리즘이 여론이나 시끄러운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서 의제의 방향성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과학적 정보 전달이나 증명이 없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논의를 확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언론이 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서 의제 방향을 조절하는 과학 저널리즘이 더욱 성숙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